미 국무성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추가 제재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브링컨 국무장관이 지난주 호주 방문에서 언급했듯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휴가를 목적으로 북한을 찾은 건 확실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많은 제재를 가했고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전 세계 많은 단체와 개인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약한 데 대한 미국의 독자 추가 제재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재할 만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북한과 북한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푸틴을 이번 가을에 평양으로 초대한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세계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정확히 생산적이지 못한 관계였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로 그 관계가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Go ahead. Thank you to North Korea. Thank you, Matthew. And I have two questions for the North Korea. 감사합니다, 매튜. 두 가지 북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브링컨 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새로운 무기를 제공했을 때 우려되는 점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에 대해 기아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I would say, as the Secretary noted over the weekend, 장관님이 주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휴가차 북한에 간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과거 다양한 활동에 대해 북한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으며 또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한 전 세계의 많은 단체와 개인에게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These actions are subject to 이러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역할은 매우 약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무엇에 대응할 것이냐고요? respond to the 미국이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sure. 물론 이전 답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재할 만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북한과 그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특정 작업을 미리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lastly,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번 가을에 평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Obviously, there's been a 분명히 한동안 이 두 나라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었지만 세계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정확히 생산적이지 못한 관계이며 이번 회의 결과로 관계가 바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분명히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침략을 위한 야욕이 수그러지지 않는 한 무기 거래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 물샐 틈 없는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또 여기는 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또 해보냐 하면요, 세계 잼블리 대회,
백몇십 개국이 한국에 모여 있는데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언론이 좀 잘 보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국의 얼굴이거든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리고요, 잼버리라는 것은 8월 달에 하면은 날씨가 더운 날이에요. 그럼 날씨 탓을 갖다 이거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아주 이거 복잡하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잼버리 대회. 잼버리 문제는 네,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작년 3월 달에 잼버리 대회 세계 스카우트 대회가 네, 지금 여가부 장관, 네.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행자부 장관 세 사람이 공동위원장이에요. 음흠. 지난 3월 달에 전체 회의를 해서 이 폭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충, 네, 모기, 벌레 문제, 그다음에 그늘망 문제 등등 다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진행을 못 했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일 날 이제 개막식에 가서 음흠. 축사를 하고 부부가 같이 가서 스쿼트복도 입고 뭐 대단히 폼 잡았잖아요. 결국 난리가 나서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별 지시 이틀 만에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4,500명 파견했는 영국은 철수를 다 완료했고, 미국은 그 미국 미군 부대로 예. 일단 철수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철수했다가 어젠가 다시 복귀됐고 이런 상황인데 장관 세 사람이 맡아가지고 있는 공동위원장을 맡아 있었고 음흠. 또 전북 도지사 김관영 전북 도지사가 그 집행위원장을 맡았는데 음흠. 6년간 준비하고 또 지난 5월달 3월달에 5개월 전에 준비 회의까지 다 마쳤는데 안 되던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틀 만에 정상화가 됐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눈치 보고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관들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행사 하나 하는데도 대통령 지시하면 이틀 만에 정상화가 되고 장관 세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있는데도 정상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 또 158개국에서 4만 3천 명이 온 거예요. 이 그렇죠. 나라 망신도 이렇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동계, 하계, 월드컵 다, 올림픽 다 했죠. 월드컵까지 다 치른 나라가 이러한 망신을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 준비만 제대로 하면은 다 될 수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는 그러한 것은 대단히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아 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날씨 탓으로 그런데 이게는 자연재해인데 잼버리라는 것은요 극기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이걸 철수한다? 난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극기 훈련도 날씨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네. 온열 환자들이 몇십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무슨 정 날씨 때문에. 정신 그러면은 거기에 훈련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샤워실 문제라든지 그다음 그늘막 설치한다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가 이틀 만에 정상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냉방 버스 도입하고 냉방차 뭐 배로 투입시키고 그늘막 군대가 가서 막사 치고 이런 이틀 만에 다 되잖아요. 이틀 만에 되는 것을 장관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극기훈련도 어느 정도라 해야죠. 35도의 지금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석석 쓰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최대 4,500명 보낸 철수 1차 하는 거 미국, 영국이 철수하는 이유가 국내 반발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자식들 그거 보내놨더니 완전히 이거는 뭐 말도 아닌 상황으로 또 특히 영국의 BBC나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통신들이 음. 아주 좋지 않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그래 안 좋은 게 맞아요. 그거를 이틀 만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를 몇 개월 동안 그걸 못했다는 것. 그다음에 기온이라는 것은 이미 예보가 그 폭염이 있다는 예보가 있으면은 그늘막을 만들어요. 그 새만금이 뭡니까? 바다를 매립해는 염전과 같은 땡빛이 비치는 데잖아요. 나무 한 그루 없이. 그 나무 한 그루 없는 데다가 그렇게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극기훈련도 어느 정도지 잘못하면은 더 강행하면은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대처라는 것은 대단히 잘 이번에는 뭐 AP나 AFP 뭐 그다음에 BBC 이런 통신들의 저는 욕을 얻어먹어도 싸다.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도 영향이 있다 이래 봅니다. 지금 위치 설정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2027년 세계 청년대회에 이거 천주교 뭐 신자들 한 1밀리언 100만 명이 한국으로 온다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4만 명도 유치도 제대로 못하는데 100만 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 저는 그래 보고요. 이게 지금 뭐 또 여야 간에 뭐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데 뭐 여야가 둘 다 잘못했다 저는 보는 거죠. 그동안 6년 중에서 4년 6개월 준비했던 문재인 정권이나 그렇죠. 또 1년 6개월 준비했던 윤석열 정부나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지시 한마디에 이틀 만에 정상화되도록 방치해놨는 컨트롤 타워 없이 방치해놨는 내각이나 심각한 문제죠.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는 거죠. 그 옛날부터요, 한국은 제가 거기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거리에 청소부도 그 대통령이 지시 안 하면은 쓰레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을 매사를 대통령이 챙겨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지방자치제가 있는데도 한국이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또 유치만 해놓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성하게 해가지고 나라 요거도 먹이고 아유 그래서 저는 뭐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뭐 책임 공방하는 꼬라지도 사실 꼴 보기 싫고요. 예 어쨌든 유치를 하고 전 정부가 준비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은 1년 6개월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달에 전체 회의에 했으면은 챙겼으면 다 문제 없잖아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대통령이 지시가 이틀 만에 정상화되는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음은 이제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네, 그게 이제 시정을 해야겠군요, 빨리. 그리고 이제 참 이승만 기념관을 갖다가 뭐 이종창 광복회장이 그거 세우면 안 된다니. 이종창 광복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까지 나오고 안기부장까지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념이란 상식적인 문제를 보면 아주 저쪽이 북쪽하고 너무나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 건국기념일 트루만 대통령 이런 분들은 얼마나 훌륭한지니까 이 기념관을 설치하는 데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종찬 광복회장에 편향된 인식이 예, 그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설치하면은 건국의 아버지 또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자기들은 반대한다. 그것은 임시정부가 건국의 법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시정부의 사실은 국토도 국민도 없는 그러한 실질적인 임시정부가 어떻게 건국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한 상식에 맞게 생각을 해야 돼. 역사를 자기 할아버지가 또 외국지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꾸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김대중 정권 때 안기부장하고 나와가지고 또 뭐 김종필하고 이종찬하고 또 합쳐가지고 뭐 또 하나 만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이종찬 이 양반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멘트를 했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격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광복회장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 안 되고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어느 나라든지 건국 대통령이나 초대 대통령 기념관 다 있는데 기념관 설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또 촛불 난동 때 촛불을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고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촛불 지지하고 건국을 부정하는 이종찬은 저는 매국노다 이렇게 봅니다. I agree.
나도 동의하는데요. 이 양반은요, 이 양반이 그 안기부장으로 들어가겠고요.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근간을 다 흔들어 놨어요. 안기부의 그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흔들어 놔가지고 너무 희박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고요. 이번 이제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여기 이제 대통령 캠프 데이비스 별장에서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할 것은 일본은 자꾸 자기네들은 납북자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 대화를 했듯이 우리 대표님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들이 북한에 그 납치된 것들 자꾸 인식시켜주고 미국에 거론을 시키는 하물며 그 핵 문제 테이블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오시면은 국군 포로라든지 억류자 문제나 납북자 문제를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공론화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8월 18일 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스에서 열리죠, 예, 그죠? 예, 예. 근데 8월 16일, 8월 18일, 음, 8월 18일이라는 날짜가 1976년 8월 18일이 음. 판문점 도끼 만행 어, 사태가 일어난 날입니다. 오 마이 그래서 갓. 8월 18일 날짜를 이 북한이나 지금 러시아, 중국이 이게 좌파 소위 공산주의 세력들이 신냉전에 힘을 예. 합치고 있는 시점에서 8.18일 날짜를 기가 막히게 날을 잡았구나. 소위 몇 북한 년이었다고요? 76년 8월 18일 오, 도끼 오케이, 만행 사태로 오케이. 인해서 김일성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화력 이제 군사적인 그걸 하지만 화력 사용은 하지 말자 이렇게 음,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미루나무를 가지치기를 한 게 아니고 미루나무를 아예 뿌리째 뽑아내었잖아요. 그렇죠. 8.18 만행에 대해서. 그래서 8.18 만행에 대한 그러한, 이제 미국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저는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존경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국 국민이 억울하게 납치돼 가지고 뭐 대남 공작원으로 서든 뭐 공작 교육 훈련 강사로 하든 그러한 부분들이 알려졌으면은 국가는 뭐 옛날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전쟁을 했던 억울한 죽음이 있던 억울한 납치가 있으면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국민. 그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역대 우파 대통령들도 그렇고 우리 납북 군인들, 그다음에 납북 어민들 음.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납북 저 억류자들. 6.25 때 납북된 분들 예. 또 지금 현재 억류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명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담보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 우리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음. 또 한 분의 국민이라도 국가가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8.18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좀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 삼국 이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미 동맹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복귀로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 또 한미일 연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 이 그렇죠. 핵폐기 문제를 강력하게 더 강하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핵폐기 CVID형의 핵폐기의 변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북한이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7585 지금 뭐 발사하고 또 ICBM에 대한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도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북한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좀 세워야 되겠다. 또 북한이 현재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이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눈에 보이게 보인다 말이에요. 북한 그렇죠. 김정은이 어제도 군수공장을 찾아가서 직접 사격 발사를 하고 북한이 이제 그 군사 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음, 그 군사 경제. 그러니까 그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이걸 경제적으로 올리겠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혹은 전 세계에 대한 수출을 높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유엔 제재라는 것은 이제 미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돌아선 신냉전 시대에서는 유엔 제재가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한미일 삼국 회의 정상회의에서 좀 다루고 또 하나는 지난번 나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갔을 때 제가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나토 가면은 아무튼 만나서 이 쿼드 제 쿼드에 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반도나 동북아의 문제를 자기 주도로 가려고 하고 그렇죠. 있지만 한국은 아무튼 이 제이 쿼드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돼가 있는 제이 쿼드라는 게 이제 지역 안보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 안보 체제인데 이 안보 체제를 확대해서 한국과 쿠웨이트 어딥니까? 뉴질랜드, 한국과 뉴질랜드가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음, 하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나면 오염수 방류할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IAEA의 그런 최종 보고서에 의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파견한 감시단의 철저한 감시를 좀 받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한국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이번 삼국 만남에서는요, 무슨 놈의 오염수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가 안 할 거고, 우선 대북 대응에 관해서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는데,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듯이 북한이 지금 군사 경제를 지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제3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굉장히 지금 두려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서방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핵이 손에 넘어가면은 다른 적성 국가에서 그 핵을 사서 또 침범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상당히 위협적인 건데 최근에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지난주에 NPT라는 거 핵 음.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그 회의가 있었어요. NPT Non-Proliferation on Treaty라고. 거기에서 이 북한 핵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는데 저도 국무성에서 이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번을 짚고 넘어간 게 미국은 그러면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럼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국이 지금 핵 가지고 있는 이게 기준치가 지금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핵 국가로 분류하고 있느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상당히 말을 빨리 회피해버리더라고. 우리의 기존 방향은 일치하다. 뭐냐? CBI드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만 해줘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거나 똑같죠, 핵국가로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지금도 이제 계속 교육 중인데 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북한 핵을 폐기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로 아무튼 북한을 끌고 나오려고 하면 북한에 줘야 될 게 핵 보유 이제 군축으로 갈, 인정인데 음, 군축으로 가야 될 사항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대단히 준비를 하고 음, 굉장히 강력하게 핵 보유국 인정 군축 회담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뭐 CVID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인 CVID를 강조하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CVID 북한 핵 폐기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처음에 우리가 핵협의체가 한국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지난 18일 날. 그럼 거기에 말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그러니까 국가안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에서 갔지 않습니까? 캠벌
거기에 또 누가 갔느냐면요. 군축 담당자가 따라갔습니다. 그 왜 여기에 군축가를 갖다가 합류시켰을까? 그것도 상당한 지금 의문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군축 담당자가 온 것은 아무도 뭐 북한 핵 관련되는 책임자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뭐 그것을 군축으로 가기 위해서 왔다 이런 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단지 하나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북한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경제 강국으로 가는 한국이 아무리 경제 강국이 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렇죠. 북한의 핵 보유국 혹은 군축 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것이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한국, 미국, 일본이 제대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핵 보유를 막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과정을 보더라도 제2쿼터 음흠. 지역 안보 체제를 빨리 만들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미일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미일 삼국 정상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확고한 부동한 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일 그 안보 협력이랑 그걸 뭐 단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타임으로 그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27일 날 그 열병식에 그 사람이 오자마자 군용기,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1일 날 평양의 순안공항에 내려서 1박 2일 동안 있다가 왔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행기에 누가 탔는지, 어떤 인사가 탔는지, 무엇을 하러 갔는지, 어떤 게 논의, 상당히 지금 이게 미국도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지금 갑자기 갔을까요? 한국 언론에서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북한의 이 소위 말하는 그 남한을 위한 한국을 위한 공격을 지금 뭐 김정은이 하지 않고 군수공장 가서 음, 군사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가 직접 총을 쏴보는 형태를 보였잖아요. 음.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러시아 국방장관하고 같이 대동해가지고 자기들 그렇죠. 전시회도 가고. 무기를 전시회를 다 보여주고 예, 또 예. 열병식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위 러시아에 대한 북한 무기의 공급 관련 뭐 아, 이런 뭐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되니까 북한이 필요한 것은 곡물이고 음.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오일하고 검열이 있듯이 자기들은 무기를 제공하고 그러한 에너지. 협상을 위해서 온 거 아닌가. 아, 저는 이제 셰일가스도 그렇고 아무튼 북한한테 지불해야 될 것은 먹는 거하고 에너지 부분이 되고 북한은 기술이죠. 러시아에 이제 사람하고 이제 그 무기 제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하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그 쇼이구 국방장관 갔을 때부터 무기 구매를 할 거라고 이미 예청을 했고 용봉그룹 바그너가 그 전에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 벌써 백악관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걸 디나이드 한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요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천지에다가 지금 거물줄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 김정은이 무기가 제일 이게 필요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무기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 불똥이 뜨면은 이게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제공된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의 돈독한 정보 교환 네. 또 우방 국가들의 안보 동맹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주 오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합시다. 자,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 네, 네.